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울릉도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2. 일본의 비열한 행동. 3. 국제기구가 조사에 들어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석유는 국가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 교통, 및 전력 공급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석유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수출되어 외환을 벌이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석유 산업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석유 생산과 수출을 중요한 전략적 산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석유 산업은 수많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국내 생산과 수출을 통해 국가 내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석유는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다른 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석유 기반의 화학물질과 플라스틱은 국가의 제조업에 필수적이며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석유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8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진류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3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이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주었던 동해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구 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낸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 지역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심 약 2,000m 위 해저 분지로 남북 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서울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붕 해양물리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 3기 지층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노년기 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반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증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우드사이드 의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난 수치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캐낸 수치에 비해 무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의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 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5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 수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2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죠. 북해 브렌트유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 NYMEX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1% 오른 4.46달러의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 자원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탐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스시마 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스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스시마 분지라는 왜곡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개발 기업 인펙스가 시마네 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니가타 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후네오키 유전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빨대 효과란 시추를 위해 지질구조의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펙스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보내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부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스시마 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스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공동해양시추 프로그램 IODP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 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스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IODP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 분지 탐사를 위해 IODP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IODP 사무국은 울릉 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 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 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자 기업들은 협업의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세계 슈퍼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 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자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 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향후 7에서 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 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자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 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울 문제만 해결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 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중 노스볼트, 스웨덴, 를 의시로 베르코,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수물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작업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 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멀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모레 K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 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자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자 업체들의 K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거북선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왜군을 물리쳤던 전투함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그리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북선이라는 이름 옆에 성웅 이순신 장군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도 한몫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북선은 우리에게 단순한 배도 전투함도 아닌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500억 원의 차관을 영국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업이야 세계 최고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사실 거북선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의 선박건조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의 거북선을 제외하더라도 판옥선, 포작선, 협선, 사우선 등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상당했지만 선박건조 능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9세기경 당나라를 여행한 후 입당 구법순례행기를 쓴 일본 승려 앤니는 신라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 라고 썼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길이 30m가 넘는 거대한 전함을 직접 건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원나라 왕휘가 쓴 범해소록이라는 책에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당시 크고 작은 함선들이 파도에 다 부서졌으나 유독 고려의 전선은 배가 견고하여 온전했다는 내용이나 고려의 배는 강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배를 건조해 다시 일본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선박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상들이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신석기 시대, 즉 조몬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 100여 개가 발견됐지만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유물이 나타나지 않아 조바심만 커져갔죠.
2003년 9월 한국을 휩쓴 거대한 태풍 매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4년 4월 태풍이 휩쓸고 간 경남 창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03년 9월 12일 한반도를 휩쓴 제14호 태풍 매미는 한반도 전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으나 유독 경남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30명이 사상자, 1만 채에 가까운 주택이 파괴된 것은 물론 도로와 30개의 다리를 붕괴시키는 등 4조 2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매미는 1959년 사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낙동강과 인접한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의 원인은 양수와 배수의 문제라고 결론지은 창녕군은 군청이 직접 나서서 태풍 때 완전히 침수됐던 비봉리 양 배수장을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2004년 4월 매미보다 강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도록 펌프 용량을 늘리고 그에 걸맞게 물이 머무를 유수지를 새로 파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굴착기 바가지에 조개더미가 줄줄이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폐총이라고도 불리는 조개더미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에게 폐총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폐총은 해안이나 강변 등에 살던 옛 조상들이 먹고 남은 뼈나 껍데기 또는 쓸모없어진 생활용품을 폐총에 버렸기 때문에, 즉 폐총은 옛 조상들의 쓰레기장이기 때문입니다. 해안이나 강변이라면 자연스럽게 조개 껍데기가 쌓일 수 있지만 창녕의 비봉리는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 지방에서 발견된 쓰레기장은 정착 생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즉각 중단되고 발굴이 시작됐죠. 이 소식을 접한 이막종 당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서둘러 조사단을 꾸려 비봉리로 달려갔습니다. 보통 폐총이 발견된 곳에서는 조개 껍질에 함유된 석회질 성분으로 인해 토기와 같은 고대 유물이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되는데, 임 실장이 비봉리에 도착해 살펴보니 오래된 나뭇가지, 바다조개, 빗살무늬, 토기 등이 나왔습니다. 즉각 선사시대 폐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간 폐총이 해안가에서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월의 흐름과 파도의 충격으로 훼손되었지만, 비봉리는 저지대 습지 지역이라 선사시대 유물의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비봉리 폐층은 총 5개 층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3개의 층은 8000년 물결표 6500년 전, 위에 2개 층은 각각 6500년 물결표 5500년 전과 5500년 물결표 4000년 전으로 짐작되는데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딘 유물 중 눈길을 끄는 유물들은 대부분 가장 위층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똥화석과 망태기가 나왔고 장신구도 발견되었죠. 사실 장신구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기 넉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넉넉해진 후에야 몸단장을 신경 쓰니까요. 당시 식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등장했는데 제첩, 굴, 꼬막 껍데기는 물론 상어 척추, 가오리 꼬리뼈 등이 나왔고, 사슴, 멧돼지, 개, 늑대, 소, 고라니, 꿩, 오리 등의 뼈도 발견됐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도토리였습니다. 비봉리에서는 총 90여 개의 저장 구덩이가 발견됐는데 바닷물에 도토리를 썩지 않도록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있는데 아마 선사시대 조상들도 이 성분을 없애는데 판물이 효과적인 줄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또 일부 구덩이에서는 솔방울도 나왔는데 당시에는 솔방울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봉리 유적을 통해 약 8000년 전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물이 거의 원형 상태로 발견되다 보니 조사단은 혹 신석기인들이 실제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즉 상어를 잡고 가오리를 잡을 때 탔던 배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조사단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을 때 임 실장은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선명한 십자가를 봤고 그 끝에 돼지꼬리 모양의 끈을 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조사단원들에게 뭔가 납작한 판이 나오면 즉각 발굴 중단하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당시 그는 돼지꼬리 모양의 끄는 배를 접안시킬 때 사용하는 밧줄로 해석했고, 주변에서 물고기 뼈와 조개 등이 발견된 정황상 이곳은 수천 년 전 바닷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배도 충분히 출토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의 꿈은 적중했습니다. 6월 24일 오후 3시 즈음 지표로부터 6m 아래를 긋던 굴착기 기사가 그만 파자 고임 실장을 설득했으나 그는 딱 한 번만 더 긁어보자 며 채근했고, 마지막 한 바가지 뜨는 순간 노란색 나무판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즉각 발굴단원들과 내려가 진흙을 손으로 퍼내기 시작했고, 1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소나무 쪽 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1m, 너비 62cm에 속을 파내어 만든 배가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소나무 조각을 떼어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수령 200년 된 소나무로 판명됐고, 이로써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귀중한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조몬시대 1만년 물결표 2300년 전의 나무배 130여 척이 출토됐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고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배가 됐죠. 발굴단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급파된 목조 보존 전문가 2명과 함께 주변 흙과 한꺼번에 나무배를 들어올려 특수 제작된 나무 상자 안에 넣고 특수 차량에 실어 중앙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발굴단은 이 배에 비복리 1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숫자 1이 붙은 것은 출토 지점에서 25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배 비복리 2호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2차 발굴 때는 약 9m 떨어진 곳에서 배를 젓는 도구인 도까지 출토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181cm의 자루 66cm와 물갈퀴 115cm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벌써 배를 만들어 바다 사냥을 나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에서나 있을 법한 폐촌과 생활용품들이 왜 바다와 60km나 떨어진 내륙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나중에 확인되기는 했지만 습지의 여러 층에서 흙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플랑크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즉, 경남 창녕이 8000년 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경북대 황상일 교수 역시 6800년 전 이전에는 비복리가 해안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창녕의 비복리가 해안이었을 때 한반도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하고 도토리를 저장하고 배를 타고 바다 사냥을 다녔을 겁니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잡이 그림이나 폐총에서 발견된 상어 척추, 가오리 꼬리뼈, 일본과의 교역을 알려주는 흑요석을 떠올려보민 신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원양어업과 장거리 교역이 가능한 튼튼한 배를 만들어 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한선, 거북선, 판옥선, 현재의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선박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